안녕하세요. 위로와 온기가 있는 이곳은 책틈입니다. 오늘은 지금 읽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불후의 첫 문장 두 번째 시리즈 우리가 사랑한 한국 소설의 첫 문장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첫이라는 말은 설렘과 기대, 긴장과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첫 문장은 쓰는 게 아니라 찾아온다고도 합니다. 첫 문장을 만나기 위해 작가들은 수많은 밤을 지새고 고쳐쓰기를 반복하고 독자는 그 첫 문장에 붙잡혀 전율을 느낍니다. 바다는 숨쉬고 있었다. 크레파스보다 진한 푸르고 육중한 비늘을 무겁게 뒤채면서 최인훈의 광장의 첫 문장입니다. 광장은 1960년 새벽 시호로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철학과 학생인 이명준의 아버지는 북으로 넘어가 북한에서 정치적으로 요직에 앉은 인물입니다. 이명준은 친척집에 거주하며 젊은이다운 이상과 꿈을 지니며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아버지가 북한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로 밝혀지면서 경찰의 취조를 받게 됩니다. 남한의 밀실에 환멸을 느낀 이명준은 북한을 광장과도 같은 트인 공간으로 여겨 월북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본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제도에 공허한 구호만 있을 뿐 남한에 있을 때 기대했던 인간적인 소통이나 정의로운 삶은 없었죠. 진정한 삶은 광장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나마 은혜라는 여인과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게 됩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이명준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가 전쟁에서 목격한 것은 의미 없는 학살과 죽음, 개인을 짓누르는 폭력과 명령뿐이었습니다. 포로가 된 그는 포로 송환 과정에서 남쪽과 북쪽이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는 양국 협상자들의 회유와 협박에도 끝까지 중립국을 외칩니다. 결국 제3국을 선택하고 배에서 투신해 자살하고 맙니다. 아내가 채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끌리지도 않았다. 한강의 채식주의자의 첫 문장입니다. 채식주의자는 2007년 출간된 한강의 세 번째 장편소설입니다.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불꽃 등 세 편의 중편소설을 하나로 연결한 연작소설입니다. 주인공 김영애는 꿈을 꾼 뒤에 돌연 육식을 완전히 거부하는 채식주의자로 변합니다. 영애의 극단적인 채식은 남편과 단둘이 사는 평범한 생활에 균열을 가져오고 가족과도 극한의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채식주의자에서는 남편이 화자로 등장하고요. 몽고반점에서는 형부가, 그리고 나무불꽃에서는 친언니가 관찰자이자 화자로 등장해 채식주의자 영애의 모습과 그를 둘러싼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설가 한강은 전남 광주에서 태어났고 연세대 국문과를 졸업했습니다. 소설가 한승원 씨의 딸이기도 합니다. 1993년 개간 문학과사의 겨울호에 서울의 겨울 등 4편의 시가 당선돼 시인으로 먼저 등단했고요. 이듬해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붉은 닷이 당선돼 소설가로 데뷔했습니다. 소설가 한강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한국소설문학상, 이상문학상, 만해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등을 받았고요. 채식주의자로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강의 다른 작품, 다른 첫 문장도 읽어볼까요?
짙은 보라색 커튼이 무대를 덮었다. 발라의 무용수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힘차게 손을 흔들었다. 동식은 도로 맞은편의 건물들 사이로 사위어가는 황혼을 보고 있었다. 황혼을 다른 말로 염혼이라고도 부른다고 했다. 비가 올 것 같아. 너는 소리내어 중얼거린다. 정말 비가 쏟아지면 어떡하지? 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도청 앞 은행나무들을 지켜본다. 흰 것에 대해 쓰겠다고 결심한 봄에 내가 처음 한 일은 목록을 만든 것이었다. 내가 왜 일찍부터 삶의 이면을 보기 시작했는가? 그것은 내 삶의 시작부터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첫 문장은 1995년 출간된 제1회 문학동네 소설상 수상작 은희경의 새해 선물의 첫 문장입니다. 주인공이 자신의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액자 소설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외할머니, 삼촌, 이모, 허석, 이형렬 등이 등장하는데요. 남도지방의 어느 소읍, 우물을 중심으로 두 채의 살림집과 가게채로 이뤄진 감나무집이 배경입니다. 1969년 12살을 맞이한 나는 부모 없이 외할머니 댁에서 삼촌과 이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생 삼촌은 휴교령이 내려지자 허석이라는 친구와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나는 허석에게 반하지만 허석은 이모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모의 연인 이형렬은 경자 이모와 바람이 나게 됩니다. 허석은 다시 내려오게 되고 실현당한 이모와 다정한 사이가 됩니다. 그러나 경자 이모는 유지 공장의 화재로 죽음합니다. 그해 겨울 나는 아버지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는데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은희경 작가의 다른 작품, 다른 첫 문장도 잠깐 살펴볼까요? 마지막으로 아내의 방에 들어가 본다. 푸른 빛이 감도는 벽지, 벽을 향해 놓여진 독일식 책상과 창가의 안락의자, 그 사이로 알 수 없는 희미한 향기가 떠다닌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을 처음 본 날을 잊을 수가 없다. 때늦은 봄눈이 펄펄 내리는 날이었다. 등 뒤에서 남에게 말을 걸 때 우리는 이름을 사용한다. 이름은 그래서 필요하다. 1897년 한가위. 까치들이 아침 인사를 하기도 전 새 옷을 입은 아이들은 송편을 입에 물고 마을길을 달리며 즐거워했다. 이 작품은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의 첫 문장입니다. 토지는 25년 동안의 대장정 끝에 완결된 대하소설입니다. 전체가 무려 5부 16권, 원고지는 26만 장의 대하소설로 일부는 1969년 9월부터 현대문학에 실렸고요. 2부는 1972년 문학사상에, 3부는 1978년 주부생활에, 그리고 4부는 1978년 월간경향, 1983년에는 정경문화, 마당, 그리고 5부가 1992년 9월 1일부터 문화일보에 연재됐습니다. 무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까지가 시대 배경입니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경남 하동 악양면 평사리 만석군 대지주 최찬판 댁의 마지막 당주인 최치수와 그의 외동딸 서희가 중심 인물인데요. 최치수의 어머니 윤씨 부인은 젊어서 남편을 잃고 불공을 들이러 갔다가 동학당 접주인 김계주로 인해 아들 환을 낳게 됩니다. 후에 김계주는 사형당하게 되죠. 동학당이 된 환은 구천이라는 가명으로 최찬판 댁에 숨어듭니다. 환은 최치수의 부인 별당아 씨와 함께 지리산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머니 윤씨 부인의 비밀을 캐내려던 최치수는 육촌 형인 조중구와 어울려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성불구자가 됩니다. 최치수는 아내 별당아 씨와 환을 찾기 위해 총을 들고 지리산을 뒤지게 되죠. 그러나 별당아 씨가 숨을 거둔 뒤 환은 영곡사 우관 스님에게로 갑니다. 신분이 천한 귀녀는 최치수에게 접근하지만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하게 됩니다. 귀녀는 강포수와 칠성이를 꿔어 임신한 후에 최치수를 살해하고 최씨 집안의 대를 이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눈치챈 윤씨 부인이 귀녀의 자백을 받아냅니다. 윤씨 부인이 죽자 조중구는 최씨 집안의 재산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고아가 된 어린 서인은 집안을 지키기 위해 조중구와 맞서야만 했죠. 서인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길상과 함께 재산을 챙겨 간도로 떠납니다. 간도에서 서인은 거부가 되고 길상과 혼인해 두 아들 환국과 윤국을 얻습니다. 서인은 조중구에게 빼앗겼던 재산을 되찾은 후 귀향길에 오릅니다. 한편 독립운동을 하러 떠났던 길상은 계명의 사건에 연루돼 2년형을 언도받고 복역합니다. 환국은 서희의 권유로 와세다 대학교 법과에 입학합니다. 서희는 두 아들이 시국에 깊이 관심을 갖자 새로운 걱정을 하게 됩니다. 박경리 선생님의 다른 작품, 다른 첫 문장도 읽어볼까요? 9.28 수복전야에 진영의 남편은 폭사했다. 남편은 죽기 전에 경인도로에서 본 괴뢰군의 임종 이야기를 했다. 사변 때 아버지를 잃은 영주는 작년 여름에 또 사내 동생을 잃어버렸다. 그리하여 민혜 자신이 어머니에게 외동딸이었던 것처럼 영주 역시 민혜에게 있어서 외동딸이 되고 말았다. 북풍이 유리창을 마구 때리고 있는 바깥 날씨는 영하 17, 8도를 오르내리고 있는 모양이다. 서편 사너리에 뭉그러진 구름이 여광을 받아 황금빛으로 타고 있었다. 통영은 다도의 부근에 있는 조촐한 어항이다. 부산과 여수 사이를 내왕하는 항로의 중간 지점으로서 그 고장의 젊은이들은 조선의 나폴리라 부른다. 그 불빛은 계속 가라앉았다. 황혼이었다. 따스한 봄 날씨였다. 가볍게 집을 뒤흔드는 비행기의 폭음이 아스라이 멀어진다. 늘 코를 흘리고 다녔다. 콧물이 아니라 누렇고 차진 코여서 훌쩍거려도 잘 들어가지 않았다. 나만 아니라 그때 아이들은 다들 그랬다. 이 첫 문장은 박완서 선생님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첫 문장입니다. 1992년에 출간된 장편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는 작가 자신과 가족의 이야기가 담긴 자전적 소설입니다. 7살 무렵 엄마의 손에 이끌려 상경한 나는 서울의 더럽고 삭막한 풍경에 실망합니다. 오빠는 졸업 후에 취직을 했고 엄마는 집을 샀습니다. 일제 말기쯤에는 오빠는 결혼을 하고 나는 책 읽는데 몰두하게 됩니다. 나는 1950년 20살에 서울대 물리대에 입학하지만 바로 그 해에 6.25 전쟁이 터집니다. 한때 좌익에 가담했다가 의용군이 된 오빠 때문에 나는 이리저리 불려다니며 고초를 겪게 됩니다. 남은 가족들이 피난을 가려던 즈음 오빠는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돼 돌아오게 되죠. 결국 식구들은 피난도 못 가고 서울 현조동에 몸을 숨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난 텅 빈 서울. 가족과 함께 남게 된 나는 언젠가 글을 쓸 것 같은 예감으로 공포를 이겨냅니다. 박완서 선생님은 경기 개풍에서 태어나 숙명여고를 거쳐 서울대 국문과에 입학했지만 6.25 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1970년에 여성동화의 장편소설
남옥이 당선돼 데뷔했습니다. 박완서 선생님의 다른 작품, 다른 첫 문장도 읽어보겠습니다. 여지껏 우리 집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불상사는 하다같이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일어났다고 나는 믿고 있다. 동생의 전화 목소리는 속사포처럼 빨랐다. 충분히 상냥했고 응석이 깔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할 틈을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인지 명령조로 들렸다. 갈색 털이 무성한 손이 불쑥 내 코앞까지 뻗어와 멈췄다. 그의 소나기에 펴든 패스포드 속에서 긴 머리의 아가씨가 활짝 웃고 있었다. 불쌍한 녀석, 목욕하고 이발까지 하고 난 뒤라 신수가 훤하고 혈색도 좋았다. 버스에서 내리자 바로 스낵 가게다. 내 건강한 식욕이 명치께에서 음흉한 소리를 내며 꾸르륵했다.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창밖은 가을이다. 남쪽으로 난 창으로 햇빛은 하루하루 깊이 안을 넘본다. 갈증 때문에 깨어났다. 허둥대며 휘젓는 손끝에 쉽게 물주전자가 만져졌다. 그 무게가 불같은 갈증의 무게를 풀어줄 만큼 실한 게 우선 반가웠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늘 수없는 짧은 말들이 거품처럼 부글대고 있었다. 그 중에서 그는 한마디로 끝내줄 말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서로 깊이 좋아하면서도 일부러 만날 기회를 만들 필요 없이 생각만으로도 푸근해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며칠만 목소리를 못 들어도 궁금증이 나서 전화질이라도 해야 배기는 친구도 있다. 아파트에 살던 후배가 땅집으로 이사 간다고 하길래 덮어놓고 잘했다고 말해주긴 했지만 정작 어디다가 집을 샀는지 동네 이름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다. 무심한 것도 일종의 버릇인가 보다. 그는 멍한 눈으로 창밖을 보고 있다. 창도 그의 눈동자만큼이나 멍하다. 황해도는 동으로 함경도와 강원도에 인접해서 마식령 산맥의 산세에 닿고 남은 예성강을 지경으로 경기도의 들판과 만나며 북은 대동강을 건너 평안도를 바라보는데 서쪽으로는 바다로 솟아나가 중국의 산동을 마주보고 있다. 조정래의 장길산의 첫 문장입니다. 1974년 7월 11일부터 1984년 7월 5일까지 한국일보에 2092회에 걸쳐 연재했던 장편 소설입니다. 1984년 전 10권으로 완간됐습니다. 조선조 효종 때 장길산은 도망간 여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친은 노상에서 장길산을 낳자마자 죽게 됐습니다. 길산은 구월산 광대들의 손에서 광대로 성장했고요. 길산은 같은 마을의 역사 이갑송과 송도 상단의 행수 박대근, 구월산의 화적 마감동 등과 사귀입니다. 창기였다가 버려진 묘옥과 정분을 맺기도 합니다. 길산은 해주의 간사한 장사치 신복동을 징벌하려다가 붙잡혀 사형수가 되지만 박대근의 도움으로 탈옥하게 됩니다. 양부모의 뜻을 어길 수 없었던 길산은 누이 동생 봉순과 결혼을 합니다. 금강산에 들어가 운부대사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길산은 백성에 대한 의식을 점차 새롭게 갖게 됩니다. 숙종 10년 대기근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공경에 처하자 길산은 관아와 보호를 털어 백성들을 돕습니다. 정묘년 4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구월산에 모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왕조가 망한다는 괴서가 나돌고
미륵이 도래해 용화세계, 미륵불의 정토를 이룬다는 믿음이 번져나갑니다. 길사는 언진산의 자리를 잡고 광군에 맞설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때 고달근이 길산 일당을 밀고 하죠. 토포관 최영기가 길산을 잡고자 급습하지만 길산은 이미 몸을 피한 뒤였습니다. 이후 길산은 고달근을 혼내주고 최영기를 처단합니다. 해서와 관북 일대에도 길산을 자처하는 무리들이 나타나 조정을 괴롭히지만 이후 길산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속이는 속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 감히 불자들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주제넘는 일을 터이다. 한승원의 아제아제 바라아제의 첫 문장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는 바냐 바람일다 심경에 나오는 진언으로 가자 가자 더 높이 가자라는 뜻입니다. 1989년에 강수연 씨가 나오는 영화로도 제작됐습니다. 순녀는 출가한 아버지를 찾아 덕암에 왔다가 은선 스님의 제자가 된 비군입니다. 진성은 은선 스님의 또 다른 제자입니다. 수행 중이던 순녀는 자살하려던 남자를 구해주면서 파괴하고 그 남자와의 삶을 선택합니다. 불행히도 남자는 탄광 매몰 사고로 숨지고 순녀는 아이를 사산합니다. 이후 순녀는 남해안에서 구도의 길을 걷던 진성을 만나 절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은선 스님의 다비식이 끝난 후 다시 환속하게 됩니다. 밭에서 완두를 거두어들이고 난 바로 그 이튿날부터 시작된 비가 며칠이고 계속해서 내렸다. 비는 분말처럼 뭉근 알갱이가 되고 때로는 금방 복국이라도 뚫고 쏟아져 내릴 듯한 두려움의 결정체들이 돼 수시로 변덕을 부리면서 칠흑의 밤을 온통 물걸레처럼 질펀히 적시고 있었다. 유능길의 장마의 첫 문장입니다. 6.25 전쟁 속의 혈안의 끈과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얽힌 지방 간의 갈등과 화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25 전쟁 중 남도의 어느 마을 동만의 집에는 서울에서 피난으로 온 외갓집 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동만의 삼촌은 빨치산이고 외삼촌은 국군입니다. 외가와 친가가 정반대의 이데올로기로 나뉘다 보니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사이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장맛비가 쏟아지던 날 동만이 낯선 남자에게 삼촌이 집에 들렀다는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형사에게 잡혀갑니다. 이 무렵 빨치산이 읍내를 습격하고 마을 사람들이 사살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동만 아버지는 이때 동만이 삼촌도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점쟁이의 예언대로라면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지만 삼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구렁이 한 마리가 집으로 들어옵니다. 할머니는 이 구렁이를 삼촌의 넋이라고 생각하고 넋을 달랩니다. 구렁이는 집안을 맴돌다 대문 밖으로 사라집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오랜 감정을 풀고 화해합니다. 기다리던 삼촌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자를 벗을 기회가 오면 벗어야 하기 때문에 모자를 쓴다. 토마스만을 읽다가 밑줄을 친다. 구여사에 깡통따개가 없는 마을의 첫 문장입니다. 한국일보 문학상 수상작으로 1993년 작가세계 가을호에 실렸던 소설입니다. 깡통따개가 없는 마을의 줄거리는 주인공인 나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전업 작가입니다. 나는 아내에게 잘 팔리는 소설을 구상해 보겠다며 작은 암자에 머물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방에 꽃을 꽂아두기 위한 깡통을 모읍니다. 그러다가 깡통따개도 필요해집니다. 힘들게 깡통따개를 구해서 돌아왔는데요. 한 사내가 호미로 솜씨 좋게 깡통 뚜껑을 모두 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내는 암자에서의 탈출을 시도하지만 주지의 방해로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 후 나는 집으로 돌아오라는 아내의 말에 버스를 타지만 길을 잃게 됩니다. 구여서의 다른 작품, 다른 첫 문장도 만나볼까요? 라즈뉴 씨를 만날 수 있을까?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잠깐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성불사 깊은 밤에 그윽한 풍경소리라고 적으니 어딘지 머쓱. 이제 그 여름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난 그 여름을 이야기해야 한다. 불길함.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세 글자로 이루어진 이 말은 그야말로 불길하기가 짝이 없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집, 그곳에 언제라도 갈 수 있다면 그걸 행운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열심히 무슨 일을 하든 아무 일도 하지 않든 20살은 곧 지나간다. 20살의 하늘과 20살의 바람과 20살의 눈빛은 우리를 세월 속으로 밀어넣고 저희들끼리만 저만치 등 뒤에서 남게 되는 것이다. 김현수의 20살의 첫 문장입니다. 2000년에 출간된 단편 소설입니다. 26살이 된 나는 20살이던 1989년을 회상합니다. 그 해에는 데모, 비폭력 운동 등 모든 것이 극에 달했던 해였습니다. 예고 연극영화과에 다니던 고3 남학생을 소개받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지만 실력 없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부질없다고 깨닫게 됩니다. 돈을 버는 일이기에 선뜻 그만두지 못하던 어느 날, 그 학생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눈 후 과외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 학생은 요리사가 꿈이었습니다. 나는 2학기가 되면서 정신적으로는 여유로웠지만 경제적 상황은 그렇지 못해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몸쓰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구직 광고를 보기 위해 학생과를 서성거립니다. 김현수 작가의 다른 작품, 다른 첫 문장도 만나보겠습니다. 케이코가 유리창에 써놓고 간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란 글자 옆에는 누군가의 손바닥 모양이 찍혀 있었다. 석 달 조금 못되게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그는 곤충들이 두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예컨대 지네는 다리 10개를 잃고도 다리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냥 도망간다. 이 일은 한 통의 전화로부터 시작됐다. 잘못 걸려온 전화. 잘못 전화한 사람은 잘못 전화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잘못 전화하지 않은 사람은 잘못 전화한 사람이었다. 처음에 나는 그 사진이 남양 군도에서 왔다고 생각했다. 15살이 되던 해, 나는 시간이 멈출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머니의 칼끝에는 평생 누군가를 걷어먹인 사람의 무심함이 서려 있다. 어머니는 내게 우는 여자도, 화장하는 여자도, 순종하는 여자도 아닌 칼을 쥔 여자였다. 김애란 소설집 침이 고인다에 수록된 단편 칼자국의 첫 문장입니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하며 우유부단한 성격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할 줄 몰라 돈도 빌려주고 보증도 서면서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자초합니다. 어머니의 보호 아래 부족함 없이 자란 딸은 철없고 장난기가 많습니다. 가끔은 어머니를 무시하기도 하죠. 그러나 어머니는 딸과 남편 옆에서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정성을 다합니다. 김애란 작가의 다른 작품, 다른 첫 문장도 소개합니다. 나에게는 오래된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은 길다. 그 이름을 다 부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평생이 필요하다. 내가 씨앗보다 작은 자궁을 가진 태아였을 때 나는 내 안에 그 작은 어둠이 무서워 자주 울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사형 집행인이었다.
2004년 9월 12일 새벽은 내가 아버지의 편에 서 있었던 마지막 시간이었다. 정유정의 7년의 밤의 첫 문장입니다. 7년의 밤은 2015년 작품으로 한국형 서스펜스 소설입니다. 7년 전 최연수는 여자아이 오세령을 차로 치어 죽이고 세령호에 던진 후 댐에 수문을 열어 마을 주민 절반을 수장시킵니다. 최연수는 체포됐고 12살인 그의 아들 서원은 친척에게도 버림받아 최연수의 부하 직원이었던 승환과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연수의 사형집행 통지서가 도착하자 승환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후 서원 앞으로 승환이 쓴 7년 전 사건 내용이 담긴 미완성 소설이 배달됩니다. 서원은 소설을 통해 진범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오세령의 아버지 오영재는 최연수가 범인임을 알아낸 후 최연수의 아내를 죽이고 서원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최연수는 서원을 살리려고 댐의 수문을 열었고 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희생된 것입니다. 최연수의 사형이 집행된 후 오영재는 7년 전에 못다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승환이 쓴 소설이 경찰의 손에 들어가면서 서원과 승환은 구조됩니다. 여름장이란 애시당초에 글러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판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햇발이 버려놓은 전이장 밑으로 등줄기를 훅훅 볶는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첫 문장입니다. 왼손잡이요 곰보인 허생원은 장터를 돌아다니던 장돌뱅이인 채로 나이가 듭니다. 허생원은 하룻밤 정을 나누고 헤어진 처녀를 잊지 못해 봉평장을 거르지 않고 찾아갑니다. 봉평장이 전날 허생원은 조선달을 따라 충주집으로 갑니다. 충주집에서 알게 된 동희와 대화장으로 가게 된 허생원은 달빛을 받으며 메밀꽃이 하얗게 핀 산길을 걷습니다. 이때 일생에 단 한 번 있었던 연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메밀꽃이 하얗게 핀 달밤에 어떤 처녀와 밤을 보낸 이야기였습니다. 동희는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의 성도 얼굴도 모른다고 합니다.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른 채 동희를 낳은 동희 어머니는 친정에서 쫓겨나 어떤 남자와 살다가 지금은 헤어져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희는 의붓아버지 밑에서 고생하다가 집을 뛰쳐나왔다는 것입니다. 동희의 이야기를 듣던 허생원은 동희 어머니가 바로 자기가 찾는 여인이라고 믿게 됩니다. 허생원은 동희 어머니의 친정이 봉평이고 동희가 왼손잡이인 것을 알고는 혈육의 정을 느낍니다. 허생원은 장이 끝나면 동희 어머니가 사는 제천으로 동희와 함께 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새침하게 흐린 폼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아니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 거꾼 노릇을 하는 김첨지에게는 오래간만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그렇습니다. 운수 좋은 날의 첫 문장입니다. 1924년 6월 개벽 48호에 발표됐고요. 1920년대 사실주의적 단편소설의 백미로 평가됩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인력 거꾼 김첨지에게 큰 행운이 찾아옵니다. 오래간만에 닥친 운수 좋은 날입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손님을 둘이나 태워 80전을 벌었습니다. 게다가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에 1원 50전의 학생 손님까지 만났습니다. 엄청난 행운을 맞이하면서도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하던 마누라 말이 계속 가슴을 누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치삼이라는 친구를 만나 선술집에서 한바탕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김첨지는 아내를 위해 설렁탕을 사들고 셋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미 숨진 마누라와 빈 젖꼭지를 빨고 있는 개똥이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진건의 다른 작품, 다른 첫 문장도
만나볼까요? 그것이 어째 없을까? 아내가 창문을 열고 무엇을 찾더니 입안말로 중얼거린다. 무엇이 없어. 나는 우두커니 책상머리에 앉아서 책장만 뒤적뒤적 하다가 물어보았다. 모번단 저구리가 하나 없는데? 나는 그만 묵묵하였다. C여학교 교원 겸 기숙사 사감 노릇을 하는 B여사라면 딱상대요 독신주의자요 찰진 야속꾼으로 유명하다. 40에 가까운 노처녀인 그는 주근깨 투성이 얼굴이 처녀다운 맛이란 약에 쓰려도 찾을 수 없을 뿐인가? 시들고 거칠고 마르고 누렇게 뜬 폼이 곰팡스른 굴비를 생각나게 한다.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 중에서 생긴 일이다. 나는 나와 마주 앉은 그를 매우 흥미있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오래전 읽었던 그 느낌이 조금은 되살아나셨나요? 다시 한번 그 책을 꺼내 읽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책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